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지금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거의 습관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종래 생각하면 주로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위주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육지든 해상이든 어디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집요하게 북한이 이제 우리에 대한 위협 능력, 특히 핵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단기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격 수단을 개발한다라는 게 대단한 것도 같지만은요, 비용대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백화점식으로 다품종의 이 무기 체계를 조금씩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무리를 해가면서도 대남 위협 능력의 대폭 향상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어디서든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또 의도도 강하게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정도 기술 수준 된다고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때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의 생명력은 정교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없이 목표물 근처에 떨어지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이 한반도가 비교적 좁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목적지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인근 피해가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우리의 순항미사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교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위험을 낮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집요함이에요.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쪽으로 집요함을 계속 이 추구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정밀도도 향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네 번째는 어쨌든 정확하진 않다 그래도 순항미사일 자체가 이 방공망을 피하거나 우회하거나 레이더를 이제 레이더 감지 능력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선택지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넓어졌다라는 데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박사님, 김정은이가 말이에요. 네. 이 NLL 얘기를 하면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이 얘기한 게 국경선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희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기존에는 해상 경계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거를 국경선이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네 땅이라는 이제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제안을 했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민족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역 이 수호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 99년에 선포했던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비해서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예. 더구나 개선에 의하면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서해 호수의 주요 섬들은 다 이 경계선 이북에 속하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함정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아무래도 서해 5도 주민들은 자기 기존의 영역 내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런 국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북한이 노리는 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실제로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목적도 있고요.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게 순항미사일도 있고요. 예. 북한이 최근에 이제 발사한 게 이제
이 발사한 게 지대함도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우리 이 선박이나 아니면 어선에 대해서 공격 수단이 해안포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경비선이 있죠. 예. 경비등이 월전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는 그 지대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직접 배를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인근에 떨어진다든가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위협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개가 다 있다고 봐야죠. 하나는 실제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논쟁을 유발하겠다는 겁니다. 이 도발 수위가 예전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순항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아니고 지난번 네.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NLL 지역에. 배치할 수는 없죠.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과거 연평도 포격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기억나는 게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고요. 이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북한이 포격을 가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아마 화력전을 벌여서 북한이 얻은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한국하고 재래식으로 화력전을 벌여서는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일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발이라는 거에 가장 도발을 하는 입장에서요. 도발을 가장 효과가 있게 하는 것 자체는 예상 못했을 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도발할 수 있다라는 기미를 보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대비 태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3월부터는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가 되잖아요. 예. 상대방이 잘 대비돼 있을 때 도발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규모의 고강도 도발을 실시하는 데는 오히려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대규모 도발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허를 찌르는 요새 세상에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과거와 같은 재래 도발을 오히려 더 활용할 가능성도 유의를 해야 돼요. 목함지뢰도 그랬거든요. 재래 도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도발이죠.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도발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아까 이제 3월에 한미연합훈련도 말씀하셨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은 4월, 5월 정도까지 11척의 미국의 항모 중에 5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의 북한의 이런 행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투입 계획을 보면 일시에 지금 5척이 동시에 투입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작전 활동이라는 이런 걸 고려를 해볼 때는 순차적으로도 5대 정도가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지금 중국의 대만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지금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지금 조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저께인가요? 네네. 그 문제도 발생했죠. 2명인가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게 될 때는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분쟁으로 시끄럽고 이런 지역이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정의 교차라든가 순환 전개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 이태리 함정도 오고 프랑스 함정도 오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네네. 그게 중국 때문에 더 중국 의식을 해가지고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긴장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라면 이심전심으로 이거 동시에 한번 문제 일으키면 대응하기 저기선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를 두고서 이게 이제 대통령실은 안보 문제, 안보에 대한 우려 이런 이유를 듣는데 야당 쪽에서는 이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 초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각종 발언이라든가 그 자체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이 낮다 그래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안보 리더십이 되도록이면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제자리 지키고 있는 것들이 타당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쿠바하고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요. 우리 이 외교력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진 거기도 하고요. 예. 그만큼 이제는 북한의 좀 고립주의적인 그다음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대외 행태에 대해서 기존의 사회주의 형제국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좀 이 거리를 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우리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랑도 수교들을 했잖아요. 예. 유일하게 미답의 경지로 남아있던 것이 쿠바였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사회주의 이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어떤 의리나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북한 정권하고 쿠바 카스트로 특히 과거의 카스트로 형제들하고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거든요. 예. 이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간의 수교를 제외한 경제라든가 문화교류 관계는 2000년대부터 이미 쿠바하고 우리 사이에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쿠바의 아바나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관련 과정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 이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쿠바에서 사실은 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강좌 수는 제한이 되잖아요. 예. 우리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 개설하는 것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 난색을 쿠바에서 표명을 했던 이유가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어요. 이미 당시 북한은. 야, 그 외교를 아직도 의리로 하는 나라가 있네요. 예. 대외적인 어떤 자금력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국어 강사를 이 북한 측 강사도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고 우리가 파견한 한국어 교수도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늘려주는 거를 굉장히 눈치를 봤었다고요. 그 정도로 쿠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과의 과거 의리라고 해도 좋고 과거의 인연 여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북한 입장에 상당히 뼈아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차 박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에도 야구 선수, 배구 선수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는 쿠바 선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도 외교에서 나름대로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 자꾸 지금 그래도 비교적 호의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3차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이미 저는 북한이 일본을 공략할 걸로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약한 고리라 그러잖아요.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으로 볼 때는 이런 한미 관계의 교란이라든가 이게 먹혀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사실은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아마 일본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준비를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했을 거예요. 예.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낮은 지지율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관계에서는 분명히 한일 간에도 관계가 좋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경쟁 심리는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북한과의 어떤 대립 국면을 조금 낮추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기시다 정부의 생각도 있을 거고요. 낮은 지지율에서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을 북한이 공략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고 최근에 이제 아마 거기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북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 일본인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 박사님 말씀대로 좀 오랫동안 북한이 준비를 했다면 남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일본한테? 네, 근데 해결을 할 수가 있으려면 실제로 납북됐던 인물들이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인정을 해야죠. 예. 네, 납치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인물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온전히 지금 일본에 보여줄 정도의 상태냐? 예. 이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왜 일본인들 유해 자체가 돌아갔을 때도 이게 위조다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기만의 목적도 있지만 그 정도로 북한의 장묘라든가 아니면 사망자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안 풀리는데 기시다 총리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죠. 무리하게 그렇죠. 북한 가가지고 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네, 근데 역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장 납북 문제는 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김여정이 동경을 간다라는 생각들, 이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김여정이가 일본 가려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긴장을 낮추고 예. 또 북일 간의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 간의 일북 간의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을 모색해 본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무 이 영내 안보 환경들이 긴장이 돼 있고 이제 북한 측의 논리로라면 한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원칙론을 얘기하면서 계속 강경하게 대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자세가 돼 있으면 일본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상황과요. 이 12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이게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네네. 아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대화 국면을 만들어내면서도 또 우리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각을 세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있다라는 인상은 항상 줄라 그럴 거예요. 북한은 근데 12월 대선 때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는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 지금 여러 군데잖아요. 중동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한반도 긴장을 올려야 되겠죠. 2017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두 개가 동시에 병행될 수가 있는 거죠. 일본과는 이 대화를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전반적인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자체를 와해를 시키고요. 다른 쪽에서는 한반도에서 계속 이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인상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1차적으로 다뤄야 제일 먼저 협상을 해서라도 한반도의 위기를 낮춰야 된다는 필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